코로나 중증 환자 병상 부족이 심화되는 가운데 경기 부천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지난 엿새 동안 사망자 6명이 발생했습니다. 추가 접종을 하루 앞두고 시작된 연쇄 감염 탓에 병원 전체가 열흘째 격리 중입니다. 방역당국 조사에서 백신 접종 완료 후 석 달이 지나면 항체 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돌파 감염이 속출하는데도 정부는 일찌감치 접종을 완료한 60세 이상의 항체 보유량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충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민주당이 이재명이 아닌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면서 전면적인 당 쇄신을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김종인 전 위원장과 만나 김한길, 김병준 영입 등 전대위 인선에 대해서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신변보호 중인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난 남성이 범행 하루 만에 붙잡혔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 여성이 스마트워치로 경찰을 긴급 호출했지만 경찰은 엉뚱한 곳으로 출동해 논란입니다. 숨진 여성 측은 경찰의 대응이 살해 사건 전에도 미덥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에서 최고급 과일로 자리 잡은 국산 샤인 머스켓이 중국 최상위 소득계층의 지갑을 열고 있습니다. 국내보다 최대 5배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지만 물량이 없어서 못 먹는 상황입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요, 나흘째 3,000명을 넘겼습니다. 병원들도 사정이 절박합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중환자 병상이 곧 부족해질 거라는 경고음이 요란하게 울립니다. 한 수도권 요양병원에서는 격리 열흘 만에 무려 6명이 숨졌습니다. 격리된 이 병원 안에는 여전히 중환자들이 바깥으로 이송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부천시에 있는 요양병원. 구급대원이 침대에 누운 환자를 구급차에 옮겨 태웁니다. 요양병원에 격리 중인 코로나19 감염자를 치료가 가능한 병상이 있는 병원으로 이송하는 겁니다. 이 요양병원에서 간병인 등 확진자 4명이 발생한 건 지난 10일. 입원 환자 등을 상대로 부스터샷 접종이 시작되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외부로의 감염 확산을 막으려 병원 전체가 동일 집단 격리에 들어갔지만 연쇄 감염이 잇따르면서 누적 확진자는 73명으로 늘었고 지난 14일부터 어제까지 사망자 6명이 발생했습니다. 하루 1명꼴로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부스터샷 접종 일정도 기약 없이 미뤄진 상황. 병원에는 아직도 100명 넘는 환자와 의료진이 격리돼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확진자가 늘고 있지만 치료 가능한 병상이 없어 환자 이송은 더디기만 합니다. 경기도 내에서 병상 배정을 받으려면 지금 확진자 경기도 자체에서 많기 때문에 매일매일 조금씩 나가고 있어요. 특히 중증 환자를 받아줄 병상이 좀처럼 나오지 않으면서 병원 측도 답답하긴 마찬가지. 이 병원 관계자는 중증 환자가 9명 정도 된다며 중증 환자보다 경증 환자가 먼저 이송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병원은 지난해에도 확진자가 나와 병원 전체가 통으로 격리된 전력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 요양병원을 돕기 위해 어제와 그제에 걸쳐 간호사 4명을 투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이미 백신 접종을 마친 요양병원에서 왜 코로나가 번질까요? 바로 돌파 감염 때문입니다. 백신 맞은 지 몇 달이 지나면서 백신 효과가 확 떨어지는 겁니다. 이 방역당국 조사에 따르면 접종을 완료하고 석 달만 지나도 항체 수가 절반 이하로 반토막이 납니다. 이어서 황규락 기자입니다. 중화항체란 바이러스가 몸 안에 침투했을 때 이를 방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백신으로 생성된 중화항체의 양은 시간이 갈수록 적어져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코로나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립감염병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지난 사람들의 중화항체의 최고치는 392. 3개월이 지나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화이자를 접종한 이들도 석 달 뒤 중화항체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중화항체 값이 낮으면 감염 위험이 더 높아지기는 하나 종류에 관계없이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수준이 있고 그 수준은 대부분 다 넘죠. 여기에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국내 감염을 이끌면서 백신 효과는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델타 변이와 비교하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완료자의 중화항체 양이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 50% 정도 감소했고
화이자는 6분의 1, 모더나는 3분의 1 수준입니다. 단 중화 항체값만 가지고 코로나 예방 효과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항체 면역 체계가 있고 세포 면역 체계가 있는데 세포 면역 쪽은 아스트라제네카 쪽이 오히려 더 훨씬 강하다는 보고들도 많아서 그런 것들은 아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시간이 지나면 백신 효과는 떨어지기 때문에 접종 시기별 추가 접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황유락입니다. 60세 넘는 어르신들은 올해 2, 3월부터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으셨죠. 보신 대로 9월부터는 돌파 감염되는 사례가 갑자기 늘었습니다. 근데 이게 꼭 아스트라제네카 때문이라기보다는 백신 맞은 시일 자체가 오래되면서 효과가 떨어졌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문제는 K-방역을 자랑하다가 초기 백신 접종 타이밍을 놓쳤던 것처럼 정부가 추가 접종을 두고도 중요한 징조들을 놓쳤다는 겁니다. 황수영 기자입니다. 지난 4월 2명이 돌파 감염된 이후 돌파 감염은 무섭게 늘어났습니다. 7월 1,000명을 넘기더니 9월에는 전달보다 3배 넘게 늘어 9,000명에 달했습니다. 6월 이전 백신 접종을 완료한 60대 이상 고령층들의 예방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한 때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60세 이상 접종 완료자들의 항체 보유량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혈액 채취나 뭐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의료진을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을 초기에 하다 보니까 주로 18세에서 한 50세 정도의 대상이 주로 포함이 돼서 조사가 진행이 되었고요. 항체 효과가 얼마나 갈 건지, 돌파 감염이 언제 생길 건지에 대한 조사를 우리 자체적으로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거고. 미국 등 해외 사례를 들어 추가 접종 간격 6개월을 한동안 고집했습니다.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부스터샷을 시작할 때 정도에 즈음해서 우리도 9월, 10월 정도에는 요양시설에 부스터샷을 시행을 했더라면 위중증 환자 급증을 막을 적기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0.2%입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겨울을 맞은 북반구 다른 나라들도 백신 접종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미국은 성인 전체를 대상으로 추가 접종에 들어갑니다. 맞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마치겠다는 나라들도 늘어났습니다. 강은하 기자입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65살 이상 고령층과 취약계층으로 제한했던 코로나 백신 추가 접종 대상을 18살 이상 모든 성인으로 확대해 권고했습니다. 당장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둔 이번 주말부터 부스터샷 접종이 가능합니다. Receive the vaccines if it's more than 2 months for Janssen, more than 6 months for Pfizer or Moderna. Go out and get a booster. Any one of the boosters will do.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겨울철 재유행 국면에 접어든 유럽도 봉쇄 조치와 함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오는 26일 개장 예정이던 독일 바이에른주의 크리스마스 마켓은 가판대 설치와 상품 진열까지 마쳤지만 다시 빗장을 걸었습니다. 독일에서 발생한 하루 확진자는 처음으로 6만 명을 넘었습니다. Es sind hier viel Arbeit und viel Geld hineingeschlüpft, wie in so vielen anderen Geschäften auch. Und und jetzt hat das so ein bitteres Ende. Ich kann nur traurig sein. 메르켈 총리와 16개 주지사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미접종자의 식당과 술집, 체육관 등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도 합의했습니다. 이웃 국가 오스트리아는 유럽에서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결정했습니다. 내년 2월부터 12살 이상 모든 국민은 백신을 맞아야 하고 다음 주부터 열흘간 전국의 봉쇄 조치도 내려집니다. Impfquote nachhaltig zu erhöhen. Und ich glaube, da sind wir uns alle einig. Die Impfquote nachhaltig zu erhöhen, ist unser einziger Weg, um aus diesem Teufelskreis von Viruswellen und Lockdown-Diskussionen endgültig rauszukommen. 영국은 부스터샷 기록을 백신 패스에 추가하기로 했고 그리스는 미접종자의 실내 공공장소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 이재명 후보가 당을 전면 쇄신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형수 욕설 같은 구설수에 해명부터 할 게 아니라 반성과 사과부터 했어야 했다고 몸도 낮췄습니다.
분명 경선 때 당심 잡기 위해서 친문 지지층에 호소하고 자신 있어 했는데 왜 갑자기 달라졌을까요? 최수영 기자입니다. 충남 논산 화지시장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등장하자 지지자들의 연호가 쏟아집니다. 이재명 후보는 시민들과 사진을 찍고 악수하며 소통에 나섰습니다. 시장을 돌던 이 후보는 갑자기 단상에 올라 예정에 없던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을 겨냥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배가 불러서 더 이상 움직이기 싫어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진 것 같아요. 저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큰 그릇 속에 점점 갇혀갔던 거 아닌가. 당 선대위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하며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들의 의지와 우리의 책임만을 남기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와!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와! 연설 도중 겉옷을 벗어던지며 변화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SNS에서는 욕설 등 구설수에 해명보다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가 먼저여야 했다며 자신부터 반성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장동 의혹도 부당 이득에 대한 국민의 허탈한 마음을 읽는 데에 부족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주당 기득권에 대한 쇄신을 강조하고 연일 자신을 낮추면서 중도의원 확장에 나선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저녁 충북으로 이동해 시민들과 캠핑을 하고 내일은 어린이 기본소득을 시행 중인 충북 보은지역 초등학생들과 만나 국민 반상회를 하며 사흘간의 충청권 민심 행보를 마무리합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윤석열 대선 후보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또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만났습니다. 선대위 인선을 놓고 비공개로 회동을 한 건데요.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영입하는 것까지는 합의가 된 걸로 알려집니다. 안보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다음 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오늘 오후 비공개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그동안 합류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도 동석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만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김병준 전 위원장은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는 걸로 합의를 이뤘습니다.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게 가칭 국민화합위원회를 맡기는 걸로 정리됐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 관계자는 당초 김한길 전 대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고 김종인 전 위원장이 김병준 전 위원장과 관련해 윤 후보의 뜻을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 사람은 2시간가량 선대위 인선 구성을 논의했고 윤 후보는 회동 뒤에는 선대위 구성은 문제없이 잘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경에 김종인 위원장과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 집무실에서 만났습니다. 두 분은 선대위 구성과 인선에 대한 구체적인 대화를 나눴고요. 당초 윤석열 후보 측은 이르면 25일 선대위를 출범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선대위 출범 시기가 더 앞당겨질 가능성도 나옵니다. 윤 후보는 내일 오후 2시 김한길 전 대표를 만나 국민화합위원장 자리를 공식 제안하고 본격적으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날을 세우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윤 후보는 SNS에 오만과 독선이 부른 부동산 인재라며 꽉 막힌 대출도 풀고 전세 품귀 현상을 부른 임대차 3법에 대해서도 맹점과 부작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여랑야랑 송찬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줄줄이 무엇을 했을까요? 자,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얘기가 나왔는데 줄줄이 뭘 했습니까? 네, 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먼저 예. 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한 이 말이 논란이 됐습니다. 돌잔치의 N화가 우리나라 돈 대신
울상에 놓여 있을 정도로 일본과 가까운 유복한 연대 교수의 아들로 태어난 윤석열 씨는 친일 프레임 공세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었죠. 네, 이 윤 후보의 이 돌잔치 사진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네. 이 지폐를 자세히 보면 흐리긴 하지만 천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1960년대 초 한국은행이 발행했던 천환권, 그러니까 N환은 아니었던 겁니다. 이 윤 후보 측은 무책임한 허위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네. 이 가짜뉴스에 대한 엄벌을 주장해온 송영길 대표가 정작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는 비판이 나온 건데 이 송영길 대표가 아닌 민주당이 공보국 명의로 오늘 오후 송 대표가 실수를 인정하고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에서 이제 사과를 한 건데 가장 먼저 이 사과의 포문을 연 건 이재명 후보였죠. 네,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새벽에 SNS에 욕설, 구설수의 해명보다 사과가 먼저여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선 후보 부인들의 출산 경험을 비교해 논란이 됐던 이 후보의 수행실장이죠. 네. 한준호 의원도 오늘 오후 SNS를 통해서 이 발언을 사과하기도 했는데 사실 한 의원은 지난 17일에 글을 올린 뒤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에서도 비판과 함께 사과하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 공교롭게 이재명 후보의 사과가 나온 뒤에 사과를 하면서 진정성이 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선거법 주의보. 여야 모두 아직은 예비 후보 신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거운동에 제약이 많은 건데 상당히 조심할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늘 이 충남 논산의 한 시장을 방문했는데 이 지지자들의 피켓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이 청테이프로 이 후보 이름을 가려 놓았죠. 이 공직선거법 90조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는데요. 네. 이 피켓이 설치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게 선거관리위원회 설명입니다. 뭐 선거법 지켜야 합니다만 후보들 입장에서는 왜 나한테만 엄격하냐 이런 기분 들 수는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이재명 후보 그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죠. 누군가는 이만큼 어겨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저는 태클만큼 어기면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어떤 것도 어기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밥값을 두고도 고발전이 벌어졌어요. 맞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에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전남 목포에서 지역 정치인들과 만찬을 함께 했는데 식대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당시 참석자가 이 30만 원가량의 식대를 냈다며 이 제3자의 기부 행위를 제한하는 선거법 115조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하고 해당 영상까지 공개를 했는데요. 오늘도 강선우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윤석열 폭탄주 무전 취식 의혹 사건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 해명은 어떻습니까? 네, 이 윤석열 후보 측은요. 이 역시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민주당이 흑색 선전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네. 윤 후보는 자신의 식사 비용을 결제하고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검찰에 고발까지 하는 무모함과 무도함은 현 정부를 꼭 빼닮은 것 같습니다. 네, 해당 식당 측에도 물었는데요. 윤 후보 수행원들이 일부 계산을 했고 초대한 분이 옆에 식사하신 분들 계산을 따로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르면 모레 민주당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네. 이 법조인 출신인 두 후보 측 모두 상대의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이 대선까지 앞으로 100여일 동안 법을 잘 지키는 선거를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스토킹 피해로 신변보호받던 여성이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있었는데 내막을 들여다보니 경찰 대응이 미숙했습니다. 긴급할 때 도움을 청하는 스마트워치, 이 여성은 2번이나 눌렀지만 경찰이 1차 출동한 곳은 엉뚱한 장소였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승합차에서 내린 형사들이 골목길로 들어섭니다. 잠시 뒤 구급차와 순찰차가 잇따라 도착합니다. 서울 중구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이 흉기에 찔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오전 11시 36분. 지금 3층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3층 내린 상태에서 이제 그 상황을 본 거죠. 사람이 필요해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여성은 얼굴과 목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숨진 여성은 경찰이 관리하는 신변보호 대상자였습니다. 헤어진 남자친구에게서 협박을 받았다며 지난 7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여성에게 위치 발신 기능이 있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법원도 전 남자친구 김모 씨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전 여성이 주거지인 오피스텔을 나서려는 순간 집 앞에서 기다리던 김 씨가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여성은 오전 11시 29분 스마트워치로 경찰을 긴급 호출했지만 경찰이 1차 출동한 장소는 여성 집에서 500m나 떨어진 명동 거리였습니다. 11시 33분 두 번째로 긴급 호출을 하자 경찰은 8분 만에 여성 집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흉기를 휘두른 김 씨는 달아난 뒤였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기지국 신호를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신고자 위치 정보 오차값이 최대 2km에 이른다며 1차 출동 당시 여성 집으로 바로 출동 못한 이유를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1차 출동 경찰관이 여성과 통화를 시도했거나 피해자 집을 확인했다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범행 직후 달아난 김 씨는 오늘 낮 대구의 숙박업소에서 검거됐습니다. 왜 전 여자친구 살해하셨죠? 피해자가 유족에게 왜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경찰은 남성을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이소리입니다. 네, 숨진 여성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전 남자친구에게 스토킹 피해를 당해왔습니다. 숨진 여성의 지인들은요, 가해자가 수차례 흉기까지 꺼내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동안 경찰에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지만 충분히 보호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김예지 기자입니다. 숨진 여성이 전 남자친구 김모 씨와 헤어진 건 지난해 말. 이때부터 김 씨의 스토킹은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방에서 서울까지 올라와 피해 여성을 쫓아다녔고 안 만나주면 죽이겠다고 협박했던 겁니다. 칼로 위협했던 적이 2번 있었어요. 저희한테 말한 건 2번이었고 목을 조르거나 집에 무단으로 침입을 했다거나 회사에서 퇴근을 하고 왔는데 집에 앉아있다거나 결국 지난 7일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이 신변보호에 들어갔고 스마트워치와 임시거처를 제공했습니다. 전에도 집까지 찾아온 전 남자친구를 발견하고는 두려움에 신고했지만 출동한 경찰은 분리와 귀가 조치만 했다는 겁니다. 신고해서 그 경찰이 왔을 때는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 조치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분 이제 격리하고 귀가하게끔. 생명을 위협받는 순간 애타게 경찰의 도움을 기다렸을 친구를 떠올리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따로 증거가 없어도 그냥 내가 지금 무서워요. 내가 떨고 있어요. 나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증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뿌옇게 윤곽만 남은 이 건물, 오늘 아침에 본 서울 남산타워입니다. 짙은 안개 숨어 빌딩 숲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도 힘듭니다. 여기 오늘은 미세먼지도 심각했죠. 곳곳에서 사고가 이어지고요. 하늘도 바다도 비상이었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승용차가 종잇장처럼 처참하게 구겨졌고 화물차 범퍼도 한쪽 편이 깨져 있습니다. 천안 논산 고속도로를 달리던 SUV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난 건 오늘 0시쯤. 사고 충격으로 튕겨져 나온 SUV는 지나가던 차량 2대와 충돌했고 뒤따르던 승용차가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으면서 차량 4대가 부서졌습니다. 경찰은 SUV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직후 현장에 안개가 짙게 끼면서 자칫하면 추가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수율이 빨리 되는 바람에 다행히 좀 안전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 안개가 좀 껴가지고 우리 근무자들도 안개 때문에 긴장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죠. 짙은 안개는 오전 시간대 하늘길과 바닷길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김포공항에선 가시거리가 400m 아래로 떨어져 저시전 경보가 내려지면서 항공편 65편이 지연됐고 광주와 청주공항에서도 지연과 결항이 잇따랐습니다. 목포와 인천항에서도 안개 때문에 오전 한때 선박 운행이 통제됐습니다. 오늘 새벽 시흥시에선 갯벌에 들어간 20대 남성이 안개 때문에 방향을 잃고 헤매다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남성은 저체온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 1월 11일은 그의 50번째 맞는 생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과의 저녁 식사도 미룬 채 일과 시간 후에도 경찰서에 남아 사건 관련 CCTV를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밤 11시가 넘어 귀가하던 길, 그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쓰러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 강력팀장이던 박성수 경위의 얘기입니다. 얼마 전 인사혁신처는 박경위의 순직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평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범인을 잡으면 사람을 구하고 놓치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온다. 박경위 같은 사람이 있기에 우리는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민중의 지팡이라는 의미를 의심케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층간소음 문제로 불거진 살인미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 리포트에서 경찰의 신변보호 시스템이 너무 부실하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번에 다룰 사건에서도 경찰의 대응이 논란이죠. 네, 지난 15일 오후 5시쯤 인천의 한 빌라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4층에 살던 40대 남성이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랫집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렀는데 60대 가장을 비롯해서 일가족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목 부위를 크게 다친 아내는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문제는 사건 당시에 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피해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있었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경찰관들은 아랫집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피우던 피의자를 일단 4층 자택으로 올려보낸 뒤에 피해 상황을 듣겠다면서 남성 경찰관은 신고자인 60대 가장과 빌라 밖으로 이동했고 여성 경찰관은 아내 그리고 딸과 함께 범행 현장인 빌라 3층 복도에 있었습니다. 이때 흉기를 챙겨 다시 3층으로 내려온 피의자가 아내와 딸을 향해서 흉기를 휘둘렀는데 여성 경찰관은 현장에서 흉기 난동 장면을 보고도 범행 현장을 이탈했다는 게 논란의 핵심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경찰은 여성 경찰관이 1층으로 내려간 건 무전으로 지구대에 추가 지원을 요청하면서 남성 경찰관을 부르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해명도 납득이 안 되지만 경찰이 범행 현장을 이탈했다는 거 말고 또 문제가 있을까요? 네, 빌라 밖에서 남성 경찰관과 얘기를 나누던 60대 가장은 아내와 딸의 비명 소리를 듣고 곧바로 3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경찰관 2명은 지구대에 추가 인력 지원을 요청한다면서 또다시 시간을 허비했는데 이 사이에 공동 현관문이 닫혔고 출입 비밀번호를 모르는 경찰관들은 이웃들이 현관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범인은 이미 60대 가장에 의해 제압된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훈련을 받은 경찰관이다 하더라도 흉기를 든 피의자와 맞닥뜨리게 되면 긴장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평범한 가장이 살인미수 피의자를 제압할 때 출동 경찰관들은 무엇을 했냐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장 매뉴얼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매뉴얼 제목이 모든 피의자는 불시에 공격할 수 있답니다. 현장 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엔 피습 상황을 가정해서 권총과 테이저건, 방탄, 방검복을 준비하고 용의자를 발견하면 한 명은 정면에서 나머지 한 명은 측면이나 후방에서 접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용의자가 흉기를 소지했을 경우엔 권총이나 테이저건, 가스 분사기, 3단봉 등을 사용해서 제압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출동 경찰관들이 권총과 테이저건, 3단봉을 소지하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범행 현장을 이탈하면서 매뉴얼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고요. 네, 논란이 확산되자 인천경찰청은 청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소극적이고 미흡한 사건 대응에 사과드린다. 철저한 감찰 조사를 통해서 해당 직원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사건 이후에 경찰이 가족들을 회유하고 협박했다는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이 2차 가해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출동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을 문제 삼자 경찰 측이 여성 경찰관이 1층으로 내려가서 지원 요청을 빨리 했기 때문에 구조도 빨라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의식불명에 빠진 피해자가 돌아가시지 않은 것만으로도 위안을 삼으라고 말했다는 게 가족들의 주장입니다. 현재는 출동 경찰관 2명만 대기 발령 조치된 상황입니다만 감찰을 통해서 가족들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엔 관련자들의 추가 징계를 비롯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뭐 대한민국 경찰이 맞나, 매뉴얼은 뭐 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건을 보다 최수고 기자였습니다. 내일 모레 종부세 고지서가 나오면서 벌써 술렁이는 데다 양도세 고가주택 기준을 12억으로 완화해준다던 얘기도 진작부터 나왔는데 국회 논의는 굼뜨기만 합니다. 이것 말고도요, 정부 여당이 부동산을 수요 공급 대신 규제로 대응하면서 곳곳에서 부작용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장면이 또 있습니다. 새 아파트 당첨받는 꿈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잔금 대출이 막혀 계약금 날리게 생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재산이 걸린 문제라 본의 아니게 편법까지 등장했습니다. 조윤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서울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40대 직장인 김모 씨. 계약금을 치르고 연말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잔금 대출이 안 돼 아파트를 포기했습니다.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잔금 치르기가 그러고 들어갈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고민하시는 분도 계셨었거든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019년 세종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달 입주 예정인데 잔금 대출을 못 받아 아파트를 포기할 상황이라는 글도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분양 아파트 미입주 사유 중 잔금 대출 미확보가 34.1%를 차지했습니다. 2017년 6월 관련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높습니다. 정부의 과도한 대출 조이기의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은행 대출 총량의 한도를 걸면서 대출 탈락자들이 생겨나고 이미 낸 계약금도 집도 날리게 되는 겁니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현재로서는 이제 필요한 제도이기는 한데요. 소득을 따지고 막 규제 지역을 따지고 그래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실수요자인지 아닌지 정부가 좀 폭넓게 정책 모기지나 주택 금융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잔금 대출이 막히자 사업자로 등록해 아파트를 담보로 사업자금 인척 대출을 받는 편법까지 생겼습니다. 아예 분양받겠다는 계획을 접기도 합니다. 또 힘들게 이제 분양받고 계약금까지 이제 메꾼다고 해도 대출이 안 돼서 잔금을 못 내고 뭐 집 날리고 이런 계산이 나오잖아요. 가계 대출 부실 방지를 위한 규제가 오히려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겨울이 제철인 굴과 과메기, 이제 슬슬 먹어볼까 싶은 분들 많을 텐데요. 올겨울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확량이 확 준 데다 잡아온 굴과 꽁치를 만질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어촌 사정이 어떤지 배유미 기자가 가봤습니다. 어민들이 줄을 당기자 바닷속에서 굴이 줄줄이 매달려 올라옵니다. 그런데 껍질을 까보니 안이 텅 비어 있습니다. 올여름 고수온 탓에 속살이 여물기 전에 죽은 겁니다. 수온이 좀 높아지고 이러기 때문에 좀 물이 안 좋아서 죽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한 절반 이상 줄었다고 보면 됩니다. 굴껍질을 까는 것도 난항입니다. 국내 생산량 70%를 차지하는 경남 남해안에선 굴 까는 작업에 10,000명이 필요한데 올해는 7,000명도 채 구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과메기 덕장도 일손이 부족한 건 마찬가지. 예년에는 10명 넘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꽁치 내장을 제거했었는데 지금은 작업 인원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온 가족이 동원해서 해도 지금 일손이 딸리니까 어쩔 수 없이 출하량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상승을 하고.
꽁치 어획량도 해마다 줄면서 포항 지역 과메기 생산량은 2,000톤대까지 급감했습니다. 가격도 고공행진입니다. 지난해 10kg당 15만 원 선이던 굴은 20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 과메기 20마리, 참두릅의 가격도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물량 부족에 인력난까지 겹치면서 겨울철 대표 특산물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포도 한 송이에 10만 원이 넘는데도 중국에서는 없어서 못 먹습니다. 샤인머스켓 얘긴데요. 그중에서도 한국산 인기가 단연 최고라니까 물가 압박 속에도 중국 최상위층 소비력은 꺾이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세계를 가다 사공성근 특파원입니다. 중국 베이징 도심에 있는 전 세계 2위 매출 규모의 명품 백화점. 식품관을 찾았더니 한국산 샤인머스켓이 입구부터 자리 잡았습니다. 就韩国葡萄，不管是从它的品质啊，是从它的客群的定位来讲，就把它放在最醒目的一个位置。 1kg 한 송이 가격은 640위안, 우리 돈 12만 원으로 국내 가격보다 최대 5배 비쌉니다. 중국의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은 고급 과일로 자리 잡은 샤인머스켓으로 VIP 고객들의 지갑을 열고 있습니다. 它的那个葡萄的话皮特别薄，然后它的香味也特别独特。 国内是吃不到这种好吃的葡萄的，因为它的果肉确实非常的大。 중국 최대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나왔습니다. 우리 샤인머스켓은 매일 새벽 이곳에서 베이징 등 인근 도시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샤인머스켓을 확보하려는 도매상들은 물량 부족을 호소합니다. 到上海之后呢，每一个集装箱就会往北京地区来分，2天前到的，其他的已经售完了，还剩了一点货啊。但是我下一次货明天就会到新货了。 상자에 붙은 K 그레이프 마크는 이제 최고급을 상징합니다. 지난 4년간 100배 가까이 성장한 대중 포도 수출 가운데 대부분은 샤인머스켓입니다. 일본이 샤인머스켓 품종을 처음 개발했지만 품종 보호권은 우리가 먼저 취득해 국제 수출 권한을 얻었습니다. 품종 개량과 저장 방법도 개선해 효자 품목이 됐지만 재배 면적을 늘려가는 중국산의 위협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출 권한이 없는 중국산은 내수 시장만을 겨냥해 가격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포도가 중국 시장에서 인기가 높아지면서 중국에서도 같은 품종의 포도를 재배하고 있고 우리 제품이 지속적인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철저한 품질 관리와 신제품 개발이 필요합니다. 10년의 검역 과정을 거친 국산 파프리카도 지난해 중국 수출을 시작하는 등 고급화로 무장한 우리 농산물이 전 세계 에그플레이션 속에서도 대륙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오늘 서울 서강대교에서 바라본 도심이 온통 뿌였습니다. 중서부 지역은 6개월 만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평소 먼지 수치의 3배에서 5배나 높았는데요. 내일도 먼지와 안개로 대부분 지역의 공기가 탁하겠고요. 특히 수도권 지역은 미세먼지 수치가 종일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한낮에 대부분 15도 안팎으로 날은 온화하겠습니다. 오후부턴 제주에, 밤부턴 중부와 남해안에 비가 내릴 텐데요. 모레 새벽이면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또 일부 내륙과 산지는 눈으로 바뀌어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이 비는 먼지를 깨끗이 씻어주겠지만 찬바람까지 몰려오면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도 뉴스에입니다.